아저씨 괜찮으세요? 폭설 내린 시골 병원 복도에서 휠체어에 앉은 젊은 여성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내와 똑같은 눈빛, 똑같은 생김새, 똑같은 말투까지. 설마.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꺼내준 메모 한 장. 엄마가 이거 전해드리래요. 메모에는 낯익은 필체로 쓰인 한 문장. 2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 이름. 그리고 믿기 힘든 진실.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단 3개월.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딸을 다시 잃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20년째 변하지 않은 습관이었는데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자 집사 김 씨가 이미 준비해둔 운동복이 소파에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30분 코스로 준비했습니다. 고맙네. 짧게 답하며 옷을 갈아입었고 러닝머신 위에서 30분을 뛰는 동안 텔레비전에서는 경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태성그룹 주가 상승, 신규 사업 확장. 내 회사 이야기가 계속 나왔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7시 정각 샤워를 마치고 서재로 향했는데 책상 앞에 앉아 가장 먼저 한 일은 깊숙한 서랍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서랍 안검은 상자 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고 그것은 수진이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임신 7개월, 배가 불러온 채 미소 짓고 있는 수진이. 사진 뒷면에는 2004년 10월 15일 우리 아기 태명은 별이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으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을 하면서도 오늘도 그립다. 사진을 가슴에 품고 눈을 감으니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목요일 오후 3시 47분이었는데 싱가포르 호텔에서 계약서를 검토하던 중 울린 전화벨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강민우 회장님이십니까? 춘천의료원 응급실입니다. 부인께서 교통사고로. 뭐라고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지금 응급수술 중인데 빨리 오십시오. 그 길로 전용기를 타고 한국으로 날아왔으나 춘천의료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김영수 원장이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고 그 표정만으로도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인과 태아 모두 구할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꺾였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거짓말이야. 수진이가 죽을 리 없어. 하지만 영안실에 누워있는 수진이는 차가웠으며 임신복을 입은 채 평화로운 얼굴로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미안해. 그날 이후 모든 감정이 사라졌고 마음 한구석이 얼어붙었습니다. 똑똑. 서재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현실로 돌아왔는데 비서실장 정재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조찬 미팅 시간입니다. 알겠네.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일어서면서 오늘도 어제와 같은 하루가 시작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나? 오전에 이사회, 오후에 춘천 공장 시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춘천? 발걸음이 멈췄고 춘천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네, 안전점검차 다녀오신다고 하셨는데. 그랬나? 기억이 나지 않았으나 요즘 들어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았습니다. 취소할까요? 아니다. 가겠네. 이사회는 평소처럼 진행되었으나
임원들이 분기 실적을 보고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수진이 생각뿐이었고 춘천에 간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회장님? 부회장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마케팅 전략에 대한 의견을 여쭤봤는데요. 아, 자네들이 알아서 하게. 네. 임원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는데 평소 세세한 것까지 챙기던 내가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은 없었으니까요. 미안하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어색한 웃음으로 상황을 넘겼으나 사실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 춘천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고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20년 전과 똑같아서 더욱 괴로웠습니다.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공장 시차를 마치고 저녁 식사를 했으나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수진이와 함께 왔던 이 길, 이 풍경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공장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네. 조금 피곤할 뿐이야. 그때 갑자기 명치 부근이 칼로 찌르는 듯 아팠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배를 움켜쥐었고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정재훈이 급히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병원으로 가야겠습니다. 아니다. 괜찮아. 하지만 통증은 더욱 심해졌으며 정신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정재훈이 운전기사에게 소리쳤습니다. 토요일 밤이라 문 연 병원이 많지 않을 텐데요. 아무 데라도 좋으니까 빨리. 차는 어둠 속을 달렸고 통증으로 정신이 흐려지는 가운데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춘천성 모병원. 낡고 초라한 간판이었으나 응급실 불빛이 켜져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여기로 가세. 병원에 도착하자 당직 간호사가 급히 나왔고 응급실은 토요일 밤이라 한산했습니다. 어디가 아프십니까? 젊은 의사가 나타나 진찰을 시작했습니다. 명치 부근이 갑자기. 맹장염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링거를 맞으며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병원 내부는 시설이 낡았지만 직원들이 환자를 대하는 모습은 정성스러웠습니다. 간호사들이 할머니 환자에게 이불을 덮어드리고 의사가 아이 환자를 다독이는 모습에서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누군가 조용히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고개를 들어보니 젊은 여자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어깨를 덮고 있었으며 가느다란 목선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옆모습이 수진이와 너무 닮았습니다. 똑같은 머리카락, 똑같은 목선, 똑같은 자세였는데 20년 전 임신했을 때 창밖을 바라보던 수진이의 모습과 동일했습니다. 설마 무의식 중에 중얼거렸으나 그럴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얼어붙었던 가슴 어딘가에서 뭔가가 꿈틀거렸고 20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고개를 돌렸는데 눈빛까지 수진이와 똑같았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맑고 따뜻한 목소리였으며 수진이가 아플 때마다 나를 걱정하며 하던 바로 그 말투였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고 그 여자는 작게 미소를 지으며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나는 계속 그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어젯밤 그 여자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고 도저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맹장염이 아닌 단순 소화불량이라는 진단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병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회장님, 아침 드시겠습니까? 집사 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으나 음식 생각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됐네. 나가봐야겠어. 어디로 나가시는지요? 춘천에. 김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는데 평소 같으면 이유 없이 어디 가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재훈한테 차 준비하라고 해. 네, 알겠습니다. 차 안에서도 마음이 차분해지지 않았고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왜 수진이와 그렇게 닮았을까? 우연일까? 아니면 춘천성 모병원에 도착하자 어젯밤과는 달리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접수처로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젯밤 응급실에서 휠체어 탄 젊은 여성분을 봤는데, 아, 하늘이요? 간호사가 반갑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이? 네, 박하늘 씨요. 뇌종양으로 입원 중인 환자분이에요. 뇌종양이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그 어린 나이에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혹시 몇 살인지? 20살이요. 대학생인데 참 착하고 예쁜 아이예요. 20살. 수진이가 죽었을 때 임신 7개월이었으니까. 계산해보니 정확히 맞았습니다. 병원장님을 뵐 수 있을까요? 무슨 일로요? 병원에 기부를 하고 싶어서요. 간호사의 눈이 커졌고 곧바로 병원장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김태진 병원장은 50대 중반의 인상 좋은 사람이었으며 내 명함을 받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태성그룹 회장님이시라고요? 네. 어제 응급실 신세를 졌는데 병원이 참 따뜻한 곳이더군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부를 하신다고. 네. 1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병원장이 감격한 표정을 지었으나 나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박하늘이라는 환자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하늘이요? 왜 갑자기? 어제 봤는데 안쓰러워서요.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김태진 병원장이 한참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케이스예요. 시한부 3개월 진단을 받았거든요. 3개월이라고요? 목소리가 떨렸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종양 위치가 수술하기 어려운 부위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보존적 치료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서울 큰 병원에서라면 혹시 모르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죠. 게다가 아이 아버지가 혼자 농사 지으며 키우고 계셔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으나 겉으로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아버지가 농부라고 하셨나요? 네, 박철수 씨라고. 20년 전에 하늘이를 입양하셨어요. 입양이라고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네. 갓난아기 때 데려와서 키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친부모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전 입양, 친부모를 모른다는 말들이 머릿속에서 뒤섞였습니다. 혹시 하늘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기부하시는 분이니까. 가능하죠. 병원장의 안내로 3층 병동으로 올라갔고 314호실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문 너머로 들리는 조용한 음악 소리와 함께 누군가 그림 그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리자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하늘이가 침대에 앉아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놀라웠는데 수진이와 닮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판박이었습니다. 어제 밤에 응급실에서 뵌 분이시네요. 하늘이가 환하게 웃었고 그 웃음마저 수진이와 똑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는 신세를 졌습니다.
괜찮으시죠? 많이 아파 보이셨는데. 네, 덕분에 괜찮아졌어요. 저는 강민우라고 합니다. 아, 저는 박하늘이에요. 반갑습니다. 하늘이가 그리고 있던 것은 창밖의 설경이었는데 붓 터치가 상당히 섬세했습니다. 그림을 정말 잘 그리시네요. 에이, 아직 멀었어요. 미술과 2학년이긴 하지만요. 미술을 전공하시는군요. 네, 화가가 되는 게 꿈이에요. 특히 프랑스에 가서 인상파 화가들이 그렸던 장소들을 직접 보고 그려보고 싶어요. 밝게 말하는 하늘이를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3개월 시한부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고 그 순수한 꿈을 들으니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부모님은 어떻게 되시나요? 아빠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엄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그런데 사실 저는 입양아예요. 입양아라고요? 네. 아빠가 저를 갓난아기 때 데려와서 키우셨거든요. 친부모가 누군지는 전혀 몰라요. 하늘이가 담담하게 말했으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친부모가 궁금하긴 했지만 아빠가 너무 잘해주셔서 굳이 찾으려 하지 않았어요. 제게는 아빠가 진짜 아버지니까요. 그렇군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하늘이는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빠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 때문에 평생 고생만 하셨는데 이렇게 아프기까지 해서 죄송해요. 하늘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그 모습이 어릴 때 수진이와 너무 닮아서 숨이 막혔습니다. 하늘이 씨, 아프지 마세요. 분명히 좋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처음 보는 분인데 이렇게 걱정해 주시다니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빨리 나으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병실을 나와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창백했고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하지만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나이, 입양 시기, 그리고 무엇보다 수진이와 닮은 모습. 차로 돌아와 정재훈에게 지시했습니다. 사립탐정 조민호한테 연락해. 급한 일이 있다고. 무슨 일인지요? 20년 전 춘천 의료원 기록을 찾아야 해. 20년 전이라면 수진이 사고 당시 기록 말이야. 정재훈이 놀란 표정을 지었으나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철수, 박하늘에 대한 신상 정보도 조사하라고 해. 알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하늘이의 모습뿐이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과 그럴 리 없다는 이성이 계속 충돌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으며 장남 민석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좀 이상하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회사에서도 집중 못 하신다고 하던데. 신경 쓰지 마라. 민석이가 더 묻고 싶어 했지만 나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서랍에서 수진이 사진을 꺼내 바라봤습니다. 여보, 혹시 우리 아이가 살아있는 건 아닐까? 사진 속 수진이는 여전히 미소만 지을 뿐이었고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으며 2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감정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조민호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사립탐정으로 15년간 일해온 그는 불가능해 보이는 사건들도 해결해내는 실력자였는데 이번에도 기대 이상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춘천성 모병원에 기부금 전달 행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재훈이 일정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맞아. 오늘 가야지.
기부금 1억 원은 핑계였고 진짜 목적은 하늘이를 다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조민호가 조사해온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의심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김태진 병원장이 직원들과 함께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큰 기부를 해주시다니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고 싶었습니다. 기부금 전달 행사는 간단히 끝났고 곧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기부자로서 환자분들을 격려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물론입니다. 환자들이 얼마나 기뻐할지. 김태진 병원장의 안내로 병동을 둘러보기 시작했는데 마음은 이미 3층 314호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문을 노크하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세요. 하늘이는 침대에 앉아 스케치북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는데 나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지난번에 오신 분이시네요. 안녕하세요, 하늘이 씨. 오늘은 기부자 신분으로 왔어요. 기부자요? 대단하시네요. 하늘이가 감탄하며 말했고 그 순간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주름, 고개를 갸우뚱하는 습관까지 수진이와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뭘 그리고 계시는지 봐도 될까요? 창밖 풍경이에요. 눈 내리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스케치북을 보니 섬세한 터치로 그려진 설경이 있었는데 실력이 상당했습니다. 수진이도 이런 그림을 즐겨 그렸다는 게 생각났습니다. 정말 잘 그리시네요. 전공이 미술이라고 했죠? 네. 서울에 있는 대학교 미술과 2학년이에요. 아, 지금은 휴학 중이지만요. 왜 휴학을? 병 때문에요. 괜찮아요. 곧 나을 거예요. 밝게 웃는 하늘이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았고 그 순수함이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혹시 부모님 이야기를 좀 해도 될까요? 지난번에 입양하라고 했는데. 네. 사실 저는 친부모를 전혀 몰라요. 하늘이가 담담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제가 갓난아기일 때 데려다 키우셨거든요. 어릴 때부터 궁금하긴 했지만 아빠가 너무 사랑해 주셔서 굳이 찾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친부모에 대한 단서 같은 건 없나요? 전혀요. 아빠도 당시 상황을 자세히 모르신다고. 그냥 병원에서 입양하게 되었다고만 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듣게 되면 하늘이 앞에서 눈물을 보일 듯해서 급히 병실에서 나온 후 화장실에서 한참을 진정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아떨어지고 있었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조민호는 어디까지 알아냈을까?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자료를 찾았습니다. 어떤 자료? 20년 전 춘천의료원 기록인데 놀라실 겁니다. 당장 가져와. 1시간 후 조민호가 서류 봉투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손이 떨려서 봉투를 제대로 열 수 없었는데 조민호가 대신 꺼내어 정리해 주었습니다. 먼저 이 수술 기록을 보시죠. 첫 번째 서류는 20년 전 박성우 의사의 수술 기록이었습니다. 환자명 이수진, 응급제왕절 개술 시행, 산모 사망, 신생아 생존, 체중 2.3kg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신생아가 살아있었다고? 목소리가 떨렸고 서류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조민호가 두 번째 서류를 내밀었는데 그것은 당시 김영수 원장이 나에게 보고한 내용이었습니다. 강민우 회장에게 보고 부인과 태아 모두 사망 확인됨. 거짓말이었다는 얘기군.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세 번째 서류는 입양 관련 기록이었는데 생후 3개월 된 여아를 박철수에게 입양 보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날짜와 신생아의 특징들이 모두 일치했습니다. 김영수 원장이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당시 관계자들을 찾아서 물어봤는데 조민호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김영수 원장이 회장님께서 충격을 받을까봐 선의로 거짓말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아기는 박철수 씨에게 몰래 입양을 보냈고요. 선의로 거짓말을.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20년간 아이가 죽었다고 믿고 살았는데 사실은 멀쩡히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박철수 씨에 대한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말해봐. 춘천에서 작은 농장을 운영하는 50대 호라비입니다. 아내를 잃은 후 혼자 하늘이를 키워왔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20년간 내 딸을 키워준 사람에게 감사해야 할지 아니면 억울해해야 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조민호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는데 그것은 하늘이의 출생증명서였습니다. 출생일시와 장소 그리고 신체 특징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이제 확실하군. DNA 검사만 하면 100%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환자 모르게 머리카락이나 혈액 샘플을 구할 수 있다면 그때 하늘이의 담당 의사가 떠올랐습니다. 김소라라는 젊은 여의사였는데 환자를 대하는 모습이 매우 따뜻했습니다. 김소라 선생님께 부탁해 볼까? 위험하지 않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어. 다음 날 김소라 의사를 따로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하늘이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하늘 환자에 대해 의논할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사실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20년 전 사고부터 최근 발견한 증거들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설명했습니다. 김소라 의사는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으나 서류들을 본 후에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정말 하늘이가 회장님의 딸이라는 말씀이세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하려면 DNA 검사가 필요하겠군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김소라 의사가 한참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이를 위해서라면 정기 검진 때 몰래 채취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틀 후 김소라 의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머리카락 샘플을 구했습니다. 검사에 맡기세요. 전문 유전자 검사 기관에 의뢰했고 일주일을 기다린 후 결과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는데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부녀관계 확률 99.8%. 하늘이가 정말 내 딸이구나. 20년간 잃어버렸던 내 아이를 찾은 것입니다.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미안함이 한꺼번에 몰려왔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절망도 찾아왔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딸이 시한부 3개월이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김소라 의사에게 결과를 알려주자 그녀도 감격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네요. 그런데 이제 하늘이에게 어떻게 말씀하실 건가요? 그게 문제야.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라고 하면 박철수 씨도 계시고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20년간 키워준 양아버지가 있는데 갑자기 생부가 나타나면 하늘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우선 치료부터 해야겠어요. 맞습니다. 서울 큰 병원으로 옮기는 게 모든 비용은 제가 부담할게요. 익명으로. 하늘이 아버지께는 익명의 후원자가 나타났다고 말씀드릴게요. 계획이 세워졌고 이제 실행에 옮길 시간이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내 딸을 반드시 살려내고 싶었으며 그 무엇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김소라 의사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의 치료가 최우선이었고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진실을 알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급선무예요. 김소라 의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국내 최고의 뇌외과 전문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승우 교수님이 계세요. 불가능해 보이는 수술들을 성공시키기로 유명하죠. 좋습니다. 당장 연락해 보세요. 김소라 의사가 전화를 거는 동안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딸을 잃을 수는 없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살려내고 싶었습니다. 이승우 교수님과 통화했어요. 내일 당장 와서 진찰해 보신다고 하네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박철수 씨한테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갑자기 서울로 가자고 하면 의심하실 텐데 익명의 후원자가 나타났다고 하시죠. 모든 비용을 지원한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이승우 교수가 춘천 성모병원에 도착했습니다. 50대 초반의 카리스마 있는 의사였는데 하늘이를 진찰하는 모습이 매우 집중적이었습니다.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군요. 진찰을 마친 이승우 교수가 김소라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서울로 이송해서 정밀 검사를 해봐야겠어요. 지금 여기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는 복도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하늘이가 이송 준비를 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을까요? 하늘이가 박철수에게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다, 하늘아. 서울 큰 병원에 가면 분명히 나을 거야. 박철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하늘이 앞에서는 강하게 보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박철수와 제대로 마주쳤습니다. 50대 후반의 인상 좋은 농부였는데 하늘이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20년간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후원자분께서 모든 비용을 지원해 주신다니 정말 감사해요. 박철수가 김소라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누구신지도 모르는데 나중에라도 꼭 인사드리고 싶어요. 익명을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냥 하늘이가 건강해지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박철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20년간 내 딸을 친딸처럼 키워준 진짜 아버지였습니다.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세상에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박철수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느껴졌고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사흘 후 하늘이는 서울대 병원 특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나는 재단 이사장이라는 가짜 신분으로 병원을 찾아가 하늘이를 만났습니다. 아, 춘천에서 뵀던 분이시네요. 하늘이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늘복지재단 이사장 강민우라고 합니다. 재단 이사장님이세요? 제가 후원을 받게 된 게 이사장님 덕분인가요? 그런 셈이죠. 젊은 분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해서요. 하늘이의 눈이 반짝였고 그 모습이 어린 시절 수진이와 똑같아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화가가 되면 꼭 이사장님을 위한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그럼 기대하고 있을게요. 매일 오후마다 병원을 찾아가 하늘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꿈과 일상, 그리고 지난 20년간의 삶에 대해 들으면서 놓친 시간들에 대한 아쉬움이 컸습니다. 언젠가 프랑스에 가서 모네의 수련 연못을 직접 보고 싶어요. 왜 특히 모네인가요? 아빠가 어릴 때 모네 화집을 사주셨거든요. 그때부터 인상파 그림에 빠져들었어요. 아버지가 참 세심하시네요. 네, 아빠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를 친딸보다 더 아껴주시거든요. 하늘이가 박철수에 대해 말할 때마다 눈빛이 빛났고 그 사랑이 진심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혹시 친부모에 대한 궁금증은 없으세요? 가끔 궁금하긴 해요. 어떤 분들이셨을까? 왜 저를 보내셨을까? 하지만 아빠가 계시니까 외롭지 않아요.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친부모를 그리워하면서도 양아버지에 대한 사랑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이가 정밀 검사를 받던 중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입니다. 하늘이, 박철수가 다급하게 소리쳤고 의료진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뇌압이 급격히 상승했어요. 즉시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이승우 교수가 긴급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보호자 서명이 필요해요. 박철수가 떨리는 손으로 서명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나도 함께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재단 이사장 신분이었지만 그냥 갈 수 없었고 박철수도 혼자 있기 힘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사장님도 여기 계시는군요. 하늘이가 걱정되어서 고맙습니다. 혼자였다면 더 힘들었을 텐데. 8시간에 걸친 수술이 끝난 후 이승우 교수가 나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해서 좋지 않은 소식인 것 같았습니다. 일단 생명은 구했습니다. 하지만요? 박철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종양이 생각보다 크고 악성도가 높아서 완전 제거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럼 하늘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더 단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철수가 주저앉을 뻔했고 나도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딸이 더 빨리 떠날 수도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사흘 후 중환자실에서 깨어난 하늘이는 우리를 보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이사장님, 또 와주셨어요? 하늘아, 아프지? 박철수가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좀 나은 것 같아요. 하늘이는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지만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진실을 알고 함께 보내는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가 일반 병실로 옮겨진 후 나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저는 단순한 재단 이사장이 아닙니다. 하늘이가 궁금한 표정을 지었고 박철수도 이상하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20년 전에 아내를 잃었어요. 임신 7개월이었는데 교통사고로. 그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20년을 살았는데 최근에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늘이의 눈이 커졌고 박철수도 긴장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네. 하늘이, 당신이 제 딸입니다. 정적이 흘렀고 하늘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진짜 아빠세요? 그럼 엄마 사진 좀 보여주세요.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수진이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하늘이는 사진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럼 이제 아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그 순간 20년간 봉인해 두었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하늘이를 끌어안고 흐느껴 울었고 딸도 함께 울었습니다. 아빠, 정말 제 아빠세요? 미안해, 하늘아. 20년이나 늦었지만 이제 아빠가 함께 있을게. 20년 만의 재회였고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 하늘이를 끌어안고 있던 나는 20년간 쌓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딸의 따뜻한 체온과 익숙한 향기, 그리고 작게 떨리는 어깨가 이 모든 것이
현실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제 진짜 아빠세요? 하늘이가 눈물을 흘리며 다시 물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하늘아. 네가 내 딸이야. 20년 동안 찾고 있었어. 왜 이제야 찾으셨어요? 저는 평생 궁금했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도 네가 죽었다고 알고 있었거든. 하늘이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고 나는 20년 전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병원에서는 너도 함께 죽었다고 했어. 그래서 20년 동안 너를 잃었다고 생각하고 살았지. 그럼 저는 어떤 의사가 선의로 거짓말을 한 거야. 네가 살아있다는 걸 숨기고 좋은 사람에게 입양을 보낸 거지. 하늘이가 박철수를 바라봤는데 그는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아니, 아버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박철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몰랐어, 하늘아. 병원에서 그냥 부모 없는 아기라고 해서. 그럼 지금까지 너를 친딸로 키운 분이 진짜 아버지야. 내가 박철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0년간 하늘이를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박철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당신이 정말 하늘이 친아버지라는 말씀이세요? 네. DNA 검사로도 확인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박철수가 머리를 감싸 쥐었고 하늘이는 두 아버지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빠,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하늘이의 목소리가 불안해 보였고 나는 급히 설명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하늘아. 박철수 아버지는 여전히 내 아버지야. 20년간 너를 키워주신 진짜 아버지라고. 그럼 저는 아빠가 두 분이신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돼. 그때 하늘이가 갑자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2배로 사랑받는 거네요? 그 말에 박철수와 내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고 무거웠던 분위기가 조금 밝아졌습니다. 엄마 이야기도 더 들려주세요. 하늘이가 수진이 사진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어떤 분이셨어요? 너랑 똑같았어.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고 특히 수채화를 잘 그렸지. 정말요? 저도 수채화를 제일 좋아하는데. 그리고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되는 것도 너와 똑같고. 하늘이가 거울을 보며 웃어보더니 신기해했습니다. 정말 닮았나요? 판박이야. 처음 봤을 때 엄마가 돌아온 줄 알았어. 그럼 저도 엄마 무덤에 가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퇴원하면 함께 가자. 며칠 후 하늘이의 상태가 조금 나아져서 외출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하늘이와 함께 수진이의 묘소로 향했는데 박철수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하늘이가 무덤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20년 만에 아빠를 만났어요. 그리고 저를 키워주신 아빠도 함께 왔고요. 나는 무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을 데려왔어. 20년 늦었지만.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더 빨리 찾지 못해서. 그리고 고마워. 이렇게 예쁜 딸을 남겨줘서. 박철수도 처음으로 수진이 무덤 앞에서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하늘이를 잘 키웠는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빠 두 분 다 고마워요. 하늘이가 두 사람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우리는 박철수의 작은 농가에서 함께 식사했습니다. 박철수가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소박한 저녁이었지만 그 어떤 호화로운 만찬보다 따뜻했습니다.
하늘이가 어릴 때는 정말 말썽쟁이였어요. 박철수가 웃으며 추억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3살 때는 돼지우리에 빠져서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된 적도 있고, 아빠, 그런 창피한 얘기는 안 해도 되잖아요. 하늘이가 얼굴을 빨갛게 하며 말렸지만 그 모습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처음 아빠라고 부른 날은 정말 감동이었어요. 언제였어요? 돌 지나서였나? 갑자기 아빠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에 혼자 울었어요. 박철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나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미술대회에서 상 받았을 때 그때가 제일 기뻤어요. 하늘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가 더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요? 상장을 액자에 넣어서 지금도 걸려 있어요. 당연하지. 내 딸이 상 받았는데. 따뜻한 추억들이 이어졌고 나는 놓친 20년의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박철수에 대한 감사함도 커져갔습니다. 박철수 씨,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못해준 아버지 역할을 완벽하게 해주셨네요. 뭐요? 하늘이가 제 인생의 전부였어요. 저도 이제부터 하늘이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늦었지만 당연히 그래야죠. 진짜 아버지인데. 그날 밤 3명이 함께 하늘이의 어린 시절 앨범을 봤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는데 박철수가 얼마나 세심하게 하늘이를 키웠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첫 생일 때예요. 이건 입학식이고 이것도 예뻐요. 중학교 졸업식 때인데.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박철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저 정말 행복했어요. 20년 동안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늘이가 박철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아빠까지 만났으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하늘아, 2분 다 정말 좋은 아빠예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딸인 것 같아요. 그 순간 우리는 혈연을 뛰어넘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DNA보다 더 중요한 것은 20년간 쌓인 사랑이었고 그 사랑 위에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됐네요. 하늘이가 두 아버지 사이에 앉아 환하게 웃었고 그 미소는 수진이의 미소와 똑같았습니다. 20년 만의 재회였지만 마치 원래부터 함께 살았던 것처럼 자연스럽고 따뜻했습니다. 내일부터 매일 병원에 갈게, 하늘아. 정말요? 매일요? 그래. 20년 못해준 아빠 노릇을 이제부터 할 거야. 저도 도와드릴게요. 박철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니까 든든하네요. 그날 밤 하늘이는 두 아버지에게 둘러싸인 채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20년 만에 찾은 가족의 온기 속에서 우리 모두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감동적인 재회의 기쁨도 잠시,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이가 잠들어 있는 사이 박철수와 나는 병원 복도에서 조용히 대화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며 박철수가 들어왔습니다. 하늘아, 아침 먹. 박철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침대에서 하늘이와 내가 손을 잡고 앉아 있는 모습, 그리고 하늘이가 나를 아빠라고 부르며 웃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것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박철수의 목소리가 떨렸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 아빠, 놀라셨죠? 사실은요. 하늘이가 당황하며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제 진짜 아빠세요. 20년 전에 잃어버렸다가 이제야 찾으신 거예요. 뭐라고요? 박철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20년간 키워온 딸의 친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났다는 말씀이세요? 박철수 씨, 진정하시고 들어보세요. 내가 일어서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정하라고요? 어떻게 진정해요? 박철수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하늘이가 놀라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아빠들 싸우지 마세요. 하늘아, 짐 싸자. 우리 집으로 돌아간다. 뭐요? 박철수가 갑자기 하늘이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20년 동안 어디 있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박철수 씨, 내가 그를 말렸지만 박철수는 듣지 않았습니다. 20년간 어디 계셨습니까? 하늘이가 밤에 열날 때, 아플 때,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놀림받을 때 어디 계셨어요? 제가 모르고 있었어요. 하늘이가 죽었다고. 변명은 됐고요. 지금까지 아버지 없이 잘 살았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혼란만 주지 마세요. 박철수의 날카로운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아빠, 제발 그만해요. 하늘이가 울면서 말렸습니다. 저는 두 분 다 필요해요. 왜 이렇게 싸우세요? 하늘아, 우리만으로도 충분했잖아.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왜 갑자기? 아니에요. 저는 평생 친아버지가 궁금했어요. 하늘이의 목소리가 떨렸고 갈등이 심해지자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하늘이가 갑자기 머리를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늘아. 박철수와 내가 동시에 달려갔지만 하늘이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간호사, 의사 선생님. 응급벨을 누르자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고 하늘이는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악화입니다. 김소라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환자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안정이에요. 더 이상 충격을 주시면 안 됩니다. 박철수와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의 갈등 때문에 하늘이가 더 아픈 것 같아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이틀 후 이승우 교수가 정밀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상태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요? 이 속도라면 한 달 정도밖에 시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박철수가 주저앉을 뻔했고 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김소라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해외에 양성자 치료라는 실험적 치료법이 있어요. 하지만 성공률이 10%도 안 되고 성공률이 낮아도 시도해 볼 만한가요? 독일이나 미국으로 가야 하고 비용만 10억 원이 넘어요. 그리고 환자의 고통도 상당합니다. 박철수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10억 원이라.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제가 모든 비용을 지불하겠습니다. 내가 즉시 말했지만 박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왜요? 하늘이를 살릴 수 있다면. 성공률이 10%도 안 되는 치료를 위해 아이를 더 고생시킬 수는 없어요. 그럼 그냥 포기하자는 말씀이세요? 포기가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다시 갈등이 시작되었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때 중환자실에서 깨어난 하늘이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아빠들, 여기 와주세요. 우리는 급히 병실로 들어갔고 하늘이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고통스러운 치료는 받고 싶지 않아요. 하늘아, 성공률이 낮다면서요? 그럴 바에는 남은 시간을 두 아빠와 함께 평범하게 보내고 싶어요. 박철수와 내가 동시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치료를 포기할 거야? 포기가 아니라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늘이의 의지가 확고해 보였고 우리는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 밖 정원에서 박철수와 나는 격렬하게 논쟁했습니다.
당신은 20년간 딸이 어떻게 자랐는지 알기나 해요? 박철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플 때 누가 밤새 간병했는지, 학교 행사에 누가 갔는지, 친구들한테 놀림 받을 때 누가 위로했는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늘이가 밤마다 열날 때마다 친부모가 그리워한다고 올 때마다 제가 다 견뎠어요. 박철수의 목소리가 떨렸고 20년간의 고생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혼자 농사 지으면서 병원비 마련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당신은 모르잖아요. 정말 미안합니다. 박철수 씨가 없었다면 하늘이는.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나타나서 아버지 행세를 한다고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박철수의 말이 모두 맞았고 나는 정말 뒤늦게 나타난 이방인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하늘이의 아버지일 자격이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혈연이 전부는 아니니까요. 박철수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가 당신을 원한다면 어쩔 수 없겠죠. 그날 밤 나는 호텔방에서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정말 내가 하늘이의 아버지일 자격이 있을까? 20년간 부재했던 시간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 하는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박철수의 분노와 원망이 이해되었고 동시에 하늘이에 대한 사랑도 절실했습니다. 과연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하는 고민이 깊어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박철수에게 먼저 사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젯밤 내내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었는데 하늘이의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박철수를 기다리고 있자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가 나타나자 일어서서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습니다. 박철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사과였던 것 같습니다. 하늘이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회장님, 저는 하늘이의 생부일 뿐입니다. 하지만 박철수 씨는 진짜 아버지예요. 박철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얼굴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하룻밤 깊이 생각해 봤는데 하늘이가 친아버지를 만난 것 자체가 기적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제가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늘이가 이렇게 기뻐하는 모습 처음 봤거든요. 며칠에 걸쳐 우리는 하늘이의 병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이해해 갔습니다. 하늘이도 우리 사이의 긴장감이 사라진 것을 느꼈는지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두 아빠 모두 제게는 진짜 아버지예요. 하늘이가 우리 손을 각각 잡으며 말했습니다. 한 분은 저를 낳아주신 아빠고 한 분은 저를 키워주신 아빠죠. 그래, 하늘아. 우리가 함께 내 아빠야. 박철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이렇게 든든할 줄 몰랐어요. 혼자 키우느라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박철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박철수 씨가 없었다면 하늘이는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회장님 덕분에 하늘이가 이렇게 기뻐하는 걸 보네요. 며칠 후 하늘이가 특별한 소원을 말했습니다. 엄마 무덤에 가서 두 아빠를 소개하고 싶어요. 의료진의 허락을 받아 외출하기로 했고 휠체어에 앉은 하늘이와 함께 수진이의 묘소로 향했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하늘이가 무덤 앞에서 밝게 인사했습니다. 아빠 두 분 모두 데려왔어요.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나는 무덤 앞에서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 박철수 씨가 정말 잘 키워주셨어. 박철수도 처음으로 수진이에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하늘이를 잘 키웠는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빠, 엄마도 기뻐하고 계실까요? 당연하지. 네가 이렇게 좋은 아빠들과 함께 있으니까. 이제 우리 모두 함께해요. 하늘이의 환한 미소를 보며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박철수의 농가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작지만 정겨운 집이었고 곳곳에 하늘이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가 제가 자란 집이에요. 하늘이가 신나서 구석구석을 보여줬습니다. 이 방이 제 방이고 여기 책장에는 그림 그리는 책들이 가득해요. 박철수가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소박한 저녁이 차려졌는데 그 어떤 고급 요리보다 맛있었습니다. 하늘이한테 엄마 이야기 들려주세요. 하늘이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예뻤어. 그리고 너처럼 그림을 좋아했지. 어떤 그림을 그리셨어요? 수채화요. 특히 풍경화를 잘 그렸는데 너랑 똑같더라. 하늘이가 신기해하며 들었고 나는 수진이와의 추억들을 하나씩 들려주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미술관에서였어. 엄마가 모네 그림 앞에서 스케치하고 있었거든. 정말요? 저도 모네를 제일 좋아하는데. 그래서 운명이라고 생각했지. 너희 모녀가 똑같은 걸 좋아하니까. 박철수도 하늘이를 키우며 겪었던 추억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첫 걸음마를 뗄 때는 정말 감동이었어요. 언제였어요? 돌 지나서 한 달 뒤였나? 갑자기 혼자 걸어오더라고요. 그때 울었잖아요. 하늘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더 기뻐하셨어요. 동네 사람들한테 자랑하러 다니시고. 당연하지. 내 딸이 걸음마를 뗐는데. 따뜻한 이야기들이 이어졌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족이 되어갔습니다. 미술대회에서 상 받았을 때도 기억나요? 초등학교 3학년 때죠? 금상 받았을 때. 맞아. 그때 아빠가 더 기뻐하셨어요. 상장을 액자에 넣어서 지금도 걸려 있어요. 박철수가 벽을 가리키자 정말로 하늘이의 상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중학교 졸업식 때는 또 어땠는지. 그때 하늘이가 대표로 답사를 했거든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하나하나 들려주는 이야기마다 박철수의 사랑이 느껴졌고 나는 놓친 시간들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그날 밤 세 명이 함께 하늘이의 어린 시절 앨범을 펼쳤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지금까지의 사진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는데 박철수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기록해 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진 정말 예뻐요. 돌잔치 때인데 한복 입은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 이건 초등학교 입학식이고 이것도 귀여워요. 치아가 빠진 모습. 하나하나 설명해주는 박철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정말 행복했어요. 지금까지 정말 행복하게 살았어요. 하늘이가 박철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짜 아빠까지 만났으니까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하늘아, 두 분 다 정말 좋은 아빠예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딸인 것 같아요. 그 순간 우리는 혈연을 뛰어넘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DNA보다 중요한 건 마음이었고 그 마음 위에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됐네요. 하늘이가 두 아버지 사이에 앉아 환하게 웃었고 그 미소는 수진이의 미소와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하늘이라는 소중한 존재를 통해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늘이와 함께 보낸 마지막 한 달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회사 대신 병원으로 향하는 것이 새로운 일과가 되었고 딸과 보내는 시간이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이사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부회장에게 맡겨. 나는 하늘이와 있어야 해. 네, 알겠습니다. 회사 일보다 딸이 우선이었고 그동안 놓친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병실에서 하늘이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나도 옆에 앉아 붓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도 그림 그려보세요. 아빠는 그림을 못 그리는데. 괜찮아요. 마음으로 그리는 거니까요. 하늘이가 내 손을 잡고 붓질을 도와주었고 서툴지만 처음으로 수채화를 그려봤습니다. 생각보다 잘하시는데요? 하늘이가 잘 가르쳐줘서 그래. 박철수도 함께 와서 우리는 셋이 나란히 앉아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늘이가 어릴 때 좋아했던 동화책도 함께 읽고 옛날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아빠, 백설공주 목소리 내주세요. 어떻게 내는데? 이렇게요. 하늘이가 우스꽝스러운 목소리를 내자 우리는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혼자 걸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휠체어 없이는 움직이기 어려워졌습니다. 괜찮아요. 아빠들이 함께 있어 주시니까 전혀 무섭지 않아요. 하늘이는 여전히 밝게 웃었지만 우리는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하늘이가 두 아버지에게 기대며 말했습니다. 평생 외로웠는데 이제는 아빠가 두 분이나 계시니까 정말 행복해요.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하늘이는 병실 창가에서 마지막 그림을 그렸습니다. 손에 힘이 없어서 붓이 떨렸지만 끝까지 완성하려고 애썼습니다. 뭘 그리는 거야, 하늘아? 우리 가족이요. 그림을 보니 세 사람이 함께 손을 잡고 서 있는 모습이었고 뒤편에는 수진이가 미소 지으며 지켜보고 있는 모습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엄마도 함께 있어야죠. 우리는 네 명이 가족이니까요. 하늘이가 약한 목소리로 설명했고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이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빠들, 하늘이가 우리를 불렀고 박철수와 나는 침대 양옆에 앉았습니다. 손 잡아주세요. 우리는 하늘이의 양손을 각각 잡았고 하늘이는 평화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두 아빠 정말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해, 하늘아. 다음 생에서는 처음부터 함께해요. 엄마도 함께요. 그래, 그때는 절대 헤어지지 말자. 하늘이가 마지막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고 우리는 그 순간을 함께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통 없이 평화롭게 떠나는 모습이어서 다행이었지만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장례식에는 하늘이를 아꼈던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대학 친구들, 병원 직원들, 마을 사람들까지 모두가 하늘이를 그리워했습니다. 하늘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항상 웃고 있었는데 그림도 정말 잘 그렸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하늘이가 얼마나 사랑받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생전에 그린 그림들로 작은 추모 전시회도 열렸는데 그 따뜻한 작품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구나. 박철수와 함께 하늘이를 수진이 옆에 묻어주었고 이제 모녀가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여보, 하늘이 잘 데려갔어. 이제 모녀가 함께 있으니까 외롭지 않겠지. 무덤 앞에서 수진이에게 말하니 바람이 살랑 불어와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나는 박철수를 가족처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남겨둘 수 없어서 자주 농장을 찾아갔고 농사일도 함께 도왔습니다. 회장님이 농사일을 하시다니. 이제 그냥 아저씨라고 불러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흙을 만지며 일하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주었고 박철수와 함께 하늘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하늘이가 남긴 그림들과 일기를 정리하여 하늘이의 사랑 이야기라는 추모집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하늘이의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하늘이가 세상에 남긴 사랑의 메시지니까요. 책을 통해 얻은 수익금은 모두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기금으로 기부했고 태성그룹 산하에 하늘이 재단이라는 소아암 환자 지원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매년 하늘이의 생일과 기일에는 박철수와 함께 가족 묘소를 찾습니다. 꽃을 바치고 근황을 전하며 하늘이가 남긴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늘아, 아빠들 잘 지내고 있어. 박철수 아버지도 건강하시고 재단 일도 잘 되고 있어. 네가 남긴 그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단다. 무덤 앞에서 이야기하다 보면 하늘이가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하늘이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했을까요? 박철수가 가끔 불안해할 때면 나는 확신을 갖고 대답했습니다. 완벽했어요. 하늘이만큼 행복한 아이는 없었을 거예요. 그럴까요? 물론이에요. 하늘이 웃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제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하늘이를 통해 맺어진 진정한 가족이 되었고 외로움을 함께 나누며 위로하고 있습니다. 얼어붙었던 내 마음은 하늘이를 통해 다시 뛰기 시작했고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짧았지만 하늘이와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으며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재단을 통해 도움을 받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하늘이가 떠오르고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에서 하늘이의 꿈이 이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사랑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으며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하는 한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늘이가 남긴 온기는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서 그리고 세상 곳곳에서 따뜻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강민우 회장과 박하늘 그리고 박철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혈연이라는 끈보다 더 강한 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온 부녀, 그리고 친딸처럼 키워낸 양아버지의 헌신적인 사랑. 비록 하늘이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가 남긴 사랑의 씨앗은 지금도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때로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소중한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것,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모든 것이 늦지 않았음을 하늘이가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내일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